자, 이번 주부터는 예전에 나갔던 것 파트 시가 다시 복습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것들 이제 암기 테스트 볼 건데 한 페이지당 하나씩 쓰는 거 암기 테스트 볼게. C. 그래서 요거 앞에서부터 좀 시를 외우자. 소설은 외우라고 할 수 없는데 시는 그래도 외워야지. 그래, 약간 좀 쓸지. 자, 12페이지부터 봐봐. 초일서적 많이 했던 거지. 윤광준 거지. 기억나? 요거? 외작품? 내신에서도 어차피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김광준은 보통 이게 모더니즘식이잖아. 전기 모더니즘이지. 1930년대. 모더니즘식이라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사실은? 이상이 있지. 이상과 김광준 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김광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더니즘이 모더니즘 느낌보다는 약간 정말 도시적인 느낌이지. 모더니즘이 원래는 뭐야? 원래는 클래식이 있고, 클래식의 기본 형태를 파괴한 게 모더니즘이고, 현대예술은 뭐에 들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무용 중에서 발레 이런 게 클래식이지. 현대 무용은 뭐야? 모더니즘이야. 기존의 어떤 발레 형태를 파괴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실이나 이런 거 안 신고 가잖아. 보면은 요즘에 어떤 뭐 행위예술이나 무용을 벗어난 뭔가 이런 것들은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기존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학에서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예술에서 배우지 않아. 왜 배울 수 없는 정의가 안 된 어딘가인 거잖아. 새로운 뭔가 예술을 보여주는. 문학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의 예술이면은 이미 교과서에 실릴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그게 교과서에 실리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모더니즘 느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막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수사법, 뭐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은 뭐인 거야? 클래식인 거지. 통상 우리는 1970년대 이후가 모더니즘 느낌이거든? 근데 이거를 앞서가가지고 했던 게 누군 거야? 사실 이 이후는 거의 이제 모더니즘인데 1930년대 모더니즘 했던 사람은 누구야? 이상과 김광준이라고 하고 1960년대 김수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모더니즘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모던이라는 이름이 정말 클래식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 있는 모던 느낌이라기보단 그런 느낌도 간혹 있지만 주로 뭐야? 그냥 정말 모던, 도시적인 우리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그래서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의 시를 되게 많이 썼지. 시어 자체가 대부분 어때? 뭔가 서구적인 걸 동경하는 느낌으로 많이 썼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던가 뭐 도른시라던가 아니면은 뭐라 그래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라던가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제 김광준의 특징인 거지. 그리고 김광준 하면 또 하나 특징이 뭐야? 김광준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지는 이거지. 도시인의 고독. 그러니까 김광준이 나왔다 그러면 도시인의 고독 얘기하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인서정 자체도 배경은 추일 뭐야 가을날에 서정, 정서를 표현한 건데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때? 뭐 도시인의 고독감 혹은 쓸쓸하고 황량한 어떤 도시의 가을 혹은 가을 벌판의 고독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결국에는 이거는 화자는 편면에 나오고 안 나오지. 청자도 표면에 안 나오는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인데 다음 대상이 뭐야? 가을 들판이지. 추일이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가 고독감이거든. 그러면 주제의식이 뭐야? 결국에는 가을 들판에서 느끼는 고독감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이거는 이제 뭐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폴란드 정부가 동유럽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망명을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한테 점령을 당하잖아. 그 독일 포위전에 나오는 거기가 이제 도론시인 거지. 그래서 포화에 이르러진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뭐야? 사실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지. 전격전해가지고 폴란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점령해버리잖아. 이제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기름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것도 되게 서구적인 표현을 썼지. 시각적 이미지가 있어. 길이 넥타이처럼. 그러니까 직유법인데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을 했지.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이것도 이제 시각적인 빛이 쭉 내리쬐이는 모습으로.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 열차가 들여다닌다. 이것도 뭐야? 의인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사모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시딱 보고서 표현상 특징 1번 문제 풀 때 보면은 물어보잖아. 이 시의 특징적인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냥 딱 떠올라야 돼. 그냥 이 시 자체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시에 대충 어떤 수사법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1번 문제 풀 때 그냥 딱 보고서 아, 빨리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3 수업을 할 때 그냥 이래.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 기본적으로 독서에다 시간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수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포플러 나무의 금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냈지. 이것도 이제 지붕을 흰 이빨로 표현을 했지. 자, 요것도 이제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뭐 모던 도시적인 느낌이 있지.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고, 그 위로 셀로판지, 이것도 그렇지. 도시적인 느낌. 만든 구름이 하나. 이거 다 이제 황량한 느낌을 묘사한 거지. 공장의 지붕, 철책,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면 어때? 이제 세질력이겠지. 빨간 구름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면 이거 공감각이었지. 뭐에 무슨 하였니? 서빈아. 청각이 싫어가? 하고 하나 더. 청각의 촉각파. 두 가지 다 나오지. 발길로 차면 촉각이니까, 자욱하는 시각이니까. 청각은 시각파하고 촉각파하고 공감각 두 종류 나오는 거야. 발길로 차면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이 없어. 황량한 생각이 이제 줄기의식인 거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인 거지.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에 장막혀주고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잠기어간다. 고독한 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돌팔매 하는 쭉 반원이 고독이라면은 이 돌팔매를 던지는 건 뭐야?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데 결국엔 고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을 해, 통상. 그래서 잠기어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독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 됐니? 자, 다음으로 가보자. 자, 문제들은 지난번에 틀렸던 문제 중에서 표일서정 메인 문제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 때려 넣었는데 표일서정이랑 가끔 하나 정도 들어간 것까지만 딱 골라내서 다시 한번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틀리지 말아야 돼. 한번 풍파트리니까. 근데 어차피 제일 앞에 것만 풀리겠지 또. 네, 가능하면 다 풀어봐. 자, 24페이지 언어날 고공을 나오면서 김수영이지. 김광준이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한다면은 김수영은 196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데 문제는 요 시는 모더니즘 시가 아니야. 김수영의 모더니즘 시는 뭐야? 풀, 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수영의 모더니즘 시잖아. 폭포, 이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시들이 모더니즘 시고 이거는 어때? 저항시 계열이 직접적으로 자기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저항시 계열이야.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자. 어느 날 고궁은 뭐를 의미해? 권력자가 사는 곳, 옛 궁궐 이런 의미지. 그래서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성찰을 하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청자는 거기 보면은 뭐뭐야 라고 부르는 애들이 나오잖아. 뭐뭐 있어 거기 보면은. 모래, 바람, 먼지, 풀. 이건 근데 정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인 거야? 나의 초라함, 어떤 사소함을 부각하기 위한 비교 대상인 거지 정말 청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청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하면 정말 바람아 먼지야 풀아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비교해서 나의 초라한 모습, 사소한 거에도 신경질 내는 어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거지. 이게 이제 청자라고 보기 좀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야? 독백체에 가깝지, 대화체라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지. 성찰을 하면서 어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자조적이라 그러는데, 자조는 뭐야? 자기를 조롱하는, 자기를 비웃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는 왜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고. 그러고서 어때? 거기 보면은 어디냐? 어디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 뚜렷이 안 나오네. 단어 자체가. 이거와 반대되는 이름 뭐야? 뭔가 중요한 일이겠지. 근데 그 시 자체에 이제 딱 명시되진 않는데, 이 조그만 이름이야. 분개하고. 여기에는 어때? 분개하지 못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뭐야? 어떤 권력에 대항하는, 자유를 이행하는 이런 건데, 이게 힘든 거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은 권력이지. 권력의 음탕, 권력의 부패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이거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나를 이제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또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의 탄압을 받다가 소설가가 잘못된 이제 글을 써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필화 사건이라고 그러지. 필화. 글을 잘못 써가지고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문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필화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우리 저기 스승님 같은 경우에도 한두산 선생님도 이제 필화 사건 겪었지. 전도한테 잘못 써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어. 고문받다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필화 사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소설가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해외 파병하는 거를 반대하는,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라면 이거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사실 뭐 그 국제 정세나 이런 거 보면 월남 파병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도덕적인 차원과 이제 경제적인 차원은 좀 다른 거지. 경제적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았고, 도덕적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는 월남 파병도 되게 크지. 일본이 6.25 때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군수문자 팔아먹어서 그 경제를 되살렸을 때, 우리도 월남 파병하면서 미국 물자를 많이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식인들은 그때는 그걸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경제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자, 그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온 야경꾼 뭐라고 그랬어? 지금은 경비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야경하는 값을 받는 이런 사람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바로 모여있고, 이거 정서 뭐라고 그랬어? 순간적으로 드는 정서는 감정이지. 정서라는 건 뭐야? 그게 습관화된 거라고 했지. 기억나? 얘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서 오면 그 순간적인 거고,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서 오는 거야. 이게 습관화된 거지. 그래서 이런 옹졸한 거가 정서로 바로 모여있대.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의 포로 수용소 제14의 아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넣었어도 간호사들과 함께 스폰지를 만들고 거지르게 끼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사소한 일을 하고 있냐고. 이 사소한 일은 근데 정보원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은 아닌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 맞아. 근데 이제 스펀지 만들고 거즈 개는 거는, 이거는 어때?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야. 정보원들이 생각하는 거지.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간호사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애놈에 투정해지고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무기력하고 소심한 모습이. 아무래도 나는 그래서 어때? 비켜서 있다. 절정이라는 건 뭐야? 불의에 항거하는 그 절정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금 옆으로 비켜서 있고 그게 비겁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한다. 이바이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바이쟁이에게 반응한다.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조그만 공무원들한테도 못하고 얘기해. 야경꾼들에게만 10원 1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 20원 10원 1원 없는 거야. 정강법이지.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바람아 먼지 얼마만큼 나는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보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하면서 어때?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지.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의식이 뭐야? 부당한 사회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때?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소시민이라는 건 뭐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지. 소시민적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지. 김수정 하면 보통은 모더니즘식 계열과 저항식 계열인데 저항식 계열에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소시민이라고 표현해. 소시민이라는 건 뭐야?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뭐 사령 같은 시에서 보면 나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령이라고 제목을 지는 거잖아. 그런 내용들도 있어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34페이지 김소월의 소혼. 자, 소혼은 모티프가 나오지. 모티프. 뭐가 나와? 망고성 모티프가 나온다라고. 모티프라는 거는 뭐야? 창작의 동기 내지는 창작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보는 얘기다. 사실은 이 시 자체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에 나온 이 초혼 의식,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요 자체도 사실은 뭐가 될 수 있어? 모티프가 될 수 있어, 이 작품에. 근데 우리가 통상 모티프라고 부르는 건 어때? 뭔가 되게 습관화돼가지고 그 이름이 딱 떠오르면 나 이거지 하고 떠오를 만한 것들만 모티프라고 통상 부르고, 이런 초혼도 모티프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죽은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이야기, 망석 이야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모티프가 돼서 이 시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기독교 같은 속죄양 모티프 같은 경우 윤동준 씨의 뭐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갔다는 건 기독교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윤동주가 어때 자기 희생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려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속죄양 모티프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속죄양 모티프, 망고성 모티프까지 유명한 것들은 모티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초혼이랑 장래 의식이 모티프가 된 거잖아. 이 시를 쓸 때에는 창작 동기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티프라는 건. 근데 모티프라고 잘 안 불러.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학적인 습관이야.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어떤 모티프들 많이 불렸던 것들은 사실 생각해봐. 이 작품 쓸 때 망고성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을까? 아니면 초혼의식을 먼저 생각했을까? 초혼의식을 먼저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작품의 모티프는 사실은 초혼이잖아. 안녕. 이거 가져가. 너 그리고 요거 외워서 오늘 테스트 넣어야 돼. 오늘 테스트 통과 못하면 3번 쓰고 가. 미리 3번 쓸래? 2개 더 줘? 3번 쓰고 가. 자, 그래서 요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혼 모티프를 가지고서 썼는데 망고성 모티프가 들어갔다고 보통 얘기를 해. 불을 또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거지. 어떤 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서쪽을 향해서 3번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면 제사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 장래 의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 그래서 화자는 나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 청자는 거기 이름이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어때? 우리 보통은 죽은 사람에 대한 청자는 죽은 이는 단절된 느낌이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치지. 둘째.
왜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 더 슬픔이 부각되잖아. 그래서 독백체 느낌을 나게끔 만든다고 그래. 그러니까 청자가 부르면 되는 건데 죽은 사람을 부르는 건 청자가 없는 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래야 더 슬프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사랑하는 이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서 슬픔이지. 그래서 주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이렇게 되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름이요 라고 불렀으니까 번호법이고, 반복됐으니까 반복법이고, 느낌을 찍었으니까 영탄법이고, 이렇게 되지. 근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은 뭐야? 이름이라는 추상적 관념,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거지. 이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부서지고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구체화 내지는 물상화, 물건 형태로 바꾸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물상화가 쓰였다라고 보지. 여기 발상법으로.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말 한마디 뭐야? 사랑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고백이겠지. 그래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 반복하면 강조와 운율 형성 효과가 당연히 따라오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이거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상관물 뭐였니? 정서를 대체하는 사물이었지. 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해? 보통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내가 이제 초조한 느낌이 들 때, 어떤 시간의 흐름이 나를 재촉하는 느낌이 들 때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뭔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별을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추상적 관념 이렇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해. 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나왔으면 이건 뭐야? 감정? 이입이지. 왜? 정서의 직접적인 표현이나 정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대.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라는 거는 뭐야? 이제 뭔가 고독감이 나타나.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도 해. 근데 떨어져 나가 앉은 산에 왜 올라간 거야? 임과 가까운 장소니까 올라갔겠지. 죽은 사람이 하늘에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초원은 이제 하늘을 향해 가고.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하고 반복하지. 부르는 소리는 믿겨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거는 막 이승과 저승 사이로 거리감 때문에 절망했고. 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 여기 이게 뭐야? 망구성 노장인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거지. 망구성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끝나고 있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나타낸 건데 내용적인 부분은 되게 쉽지. 이 시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추상적 관념이 그렇지 않아. 수사법 문제가 나올 거야. 이해되지? 주제의식은 너무 쉽잖아. 반복이랑 강조로 영탄적으로 썼으면 주제의식 뭐 이런 거 물어볼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올 거야. 거의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거 물어보기 위해서 내는 시야. 이 시 자체는.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거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 다음 40페이지 이별과 강목월. 자, 강목월은 김도월과 더불어서 강목을 하면 뭐야? 민요일격이지.
자, 근데 여기 민요일 쪽이 나오나? 정확하게 딱 떨어지긴 않는데 얼추 3원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해, 사실. 요시 같은 경우에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뭐 이렇게 하면 3원보 같기도 하지. 방목을 하면 대체로 치러져 3원보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하긴 해. 근데 거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요거는 어때? 이제 또 주군이에 대한 느낌이 나오지. 초혼도 그렇지만 이것도 주군이에 대한 어떤 거야? 인연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화자는 나지. 청자가 여기에 보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리겠어? 뭐라카노 하니까 뭐야? 역시 단절돼 있고 부재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 이 독백체를 통해 가지고 슬픔을 더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지. 바라보는 대상은 주군이지. 니라고 나오네. 니. 정서는 슬픔이겠지. 슬픔. 주제의식은 주군이에 대한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죽음을 뛰어넘는 인연적인 부분이 있지. 이건 분명히 단절인데 이거를 어때? 소통으로 바꾸는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 내용을 보면 머라카노라는 건 단절되어 있는 거지. 안 들려. 저편 강기슭 저승에서 이 머라카노하고 서면 단절되어 있어.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어때? 이제 잘 안 들린다라는 거지. 또 머라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이 사가내린다는 건 끊어지는 거니까 뭔가 이제 인연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하직을 말자 하직은 뭐야? 이별하는 걸 하직인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직을 말자 하는 거는 뭐야?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이별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이제 어때? 인연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끊어지려는 거를 이승과 저승 사이에 얘기하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고 그래서 머라카노 네 흰자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고 자, 흰 옷자락은 뭐를 함께 죽음의 상징이지. 흰 옷 긴 여며여며 가옥신님의 기족도에도 나오니까 자, 오냐라는 건 뭐야? 그걸 인정하는 거 혹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일 수 있지.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근데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게 연결해주는 이미지도 있지. 그래가지고 인연이 아직 남아있음을 얘기한다라고 봐.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그러니까 바람은 이게 어때? 바람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바람은 여기서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기도 하진 않잖아. 근데 갈밭을 건너는 바람 하니까 뭔가 연결해주는 느낌도 있지.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 오냐 나의 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까 어때?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뭔가 전달해주는 느낌도 있지. 하지만 바람 소리에 막혀가지고 단절감 느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주는 매개체도 되고 단절을 나타내주는 것도 돼. 바람 소리에 이제 막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다음 뒤로 가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조지 짤막한 이제 고전지 같은 고전지조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히 보자. 자, 일단은 김천택 나왔지. 김천택은 뭐야? 중인 가객.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얘네들 중인 가객이 청구영원, 해동가요 뭐 이런 거 쓴 시조가사 아니 시조 이제 가수야. 자, 그래가지고 요건 사실은 김천택이니까 이제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야 백구는 이제 뭐야 자연 친화적인 존재이고 너 잡을래 아니로다 그러니까 자연에 친화돼가지고 이제 뭐 같이 살겠다라는 뜻인데
성상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보통은 지금 김천택 시조에서 임이 나와버리면 임은 보통 연정가 계열이잖아. 얘는 중임 가격이니까. 근데 성상이라고 아예 임금이라고 못 박아버려가지고 어떤 느낌인 거야? 자연의,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연정, 그리움을 나타내는 느낌이 나타나지. 물론 이 사람은 어때? 중임 가격이라 임금을 모신 적은 없는데 그냥 연정가 느낌으로, 그러니까 연군가 느낌으로 쓰고 싶었던 거지, 연정가가 아니라. 그래서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이 없어 예왔노라. 그래서 자연에 못 이게 된 게 임금이 날 버리셔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는 차별이 없으니 너를 쫓아 놀으리라. 뭐야? 자연에서 놀겠다는 강호 한정까지. 연군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연군지죠. 하지만 강호가도가 느낌이 되게 강한 시조야. 자, 그 다음에 뭐 옆에 보자. 100초를 다 심어도 100가지 풀을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다. 대나무는 아니 심겠다는 거지. 그러고서 뭐가 나와? 이거 언어유의가 나오지. 저 때는 울고 살 때는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자, 저 때는 뭐야? 필이지. 그리고 살 때는 뭐야? 화살이지. 그리고 붓대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건데 울고 가고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언어유의를 썼지. 동음이어를 동안. 그래서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는 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리법으로 끝내지. 안 심겠다라고. 시조 계열들은 옛날에는 원래 선지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수능은 한 10년째 시조가 선지로 나온 적은 없어. 10년 넘었지. 수능형 문제 자체가 좀 많이 나와. 그 대신에 어때? 시조 자체가 다른 이제 그 지문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지. 보통 실리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뭐 내신에서 간혹 나오잖아. 이거와 비슷한 정도가 이제 시조 나오고 시조가 선지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 내신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시조 자체를 그냥 이제 그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 그리고 뭐 수사법적인 특징 같은 건 당연히 알아둬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걔를 여러분이나 그래. 사설 자, 이거는 뭐겠어? 사실은 이게 님이 있고 내가 있고 걔가 있는데 님을 그리워하지. 근데 님이 나한테 남아. 근데 걔를 미워해. 왜? 걔가 님을 지져가지고 나한테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 그리움을 걔에 대한 뭘로만 발전시킨 거야? 미움으로 발전시킨 거지. 사실 걔는 억울하잖아. 아니 걔가 지셔서 안 왔겠어. 근데 내가 님이 그리우니까 걔한테 저 님이 안 오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그러고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내용인 거지. 자, 그래서 보자. 개를 10마리 가까이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 특정 개 하나가 어때? 되게 얄밉다라는 거지. 모든 개가 아니야. 한 마리 개야.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미운님은 자주 오니까 꼬리 치겠지. 우리 그 만원사나 이런 시조에 보면은 그 가사에 보면은 유배 가사인데 추자도로 유배가 제주도 가는 길목에 있는 되게 구석탱이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처음 유배 왔을 때는 이 동네 개들이 나를 보고 짖었는데 1년 동안 유배하고 나니까 이 동네 개들이 보고 나를 꼬리치네. 내가 그만큼 1년 동안 오랫동안 여기 유배지어 와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개는 익숙하면 어때? 꼬리를 치고 잘 모르겠으면 짖는 건데 미호님은 나 찾아 많이 왔겠지. 나를 좋아해서. 근데 그 미호님은 어때? 내가 싫은 거야. 근데 걔는 반겨. 근데 보호님은 자주 왔겠어? 안 왔지. 그러니까 이제 걔가 짖는 건데 그 걔가 짖는 거를 내가 미워하는 거지. 왜?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거야. 사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제가 뭐야? 걔에 대한 원망이야? 아니지.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꼬리를 회회치면 찔찌락 나리찌락 감겨서 내닫고 음성상징어 쓰였지. 회회. 고운님 뒷발 보면은 뒷발에 보동보동 누르락 나가락 캉캉 음성상징어 또 쓰였지. 회회는 의태어, 캉캉은 의성어지. 짖는 저 도리 암캐, 저 암캐, 얄미운 암캐. 신밥이 그릇 날진지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서리법이지 너 먹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개에 대한 미움으로 표현한 시기. 자, 그 다음에
이거가 뭐야. 지금 배우는 시들은 다음 주에 테스트 본다. 알지? 인간 교육이. 자, 청계파랑과 52페이지. 이거 김한진 버전만 실렸지, 김한진 버전만 하고 갈게. 기억나? 청계파랑과. 자, 양주동 버전, 김한진 버전. 사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기억나? 이게 청계파랑과가 안 실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연계교재는 엄청 많이 나와서 나올 확률은 엄청 높거든? 근데 안 실리는 이유가 뭐야? 수능에 실으려면 보통 양주동 버전을 실어야 되는데 김한진 버전이 좀 더 낫지. 양주동 버전이 이상하니까. 교과서에도 다 김한진 버전이 실렸어. 근데 수능에 나올 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주동이 나와야 돼. 왜? 그 오리지널이거든. 양주동. 그러니까 청계파랑과는 평가원에 나오기 되게 힘든 게 이 출제자들이 애매한 거야. 양주동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근데 김만진을 낸다고? 양주동이 서울대 그 교수들의 스승인데? 그러면은 내겠어? 애매하지. 그래서 이게 매년 거의 1년 걸려서 한 번씩 연계교재에 실려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작품이긴 한데 사실 김만진 버전 시키가 그 출제자 입장에서 만만치 않거든. 그 서울대 교수들의 대스승을 무시하고서 사실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했잖아. 지방대 공문과 교수들이라고. 서울대 공문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괜히 선배한테 찌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게 나오기가 되게 힘든 시긴 해, 사실. 근데 나올 때가 되긴 했어, 김한진으로.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왜? 교과서가 너무 오랫동안 김한진을 많이 실었거든. 양주동 영화 이상하니까. 개망매가나 이런 건 양주동 많이 쓰거든. 나쁘지 않아,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알지고 다들 비결인 거. 얘기했나? 향가에 나오는 그 향차의 표기를 보고 이 사람이 그냥 이랬을 것이다 추측한 거야. 그걸 우리가 문학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양주동 버전이 있고 김한진 버전이 있어. 근데 특히 청계파랑과는 양주동 버전이 되게 이상해. 왜 그렇다고 그랬어? 대화체로 돼 있어. 달과 화자의 대화체로 돼 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해석 자체가. 그래서 거의 교과서에는 뭐를 실어? 김한진을 실어. 하지만 여태까지 향가나 제방매가 보면 거의 양주동 버전만 실렸다고 생각하면 돼, 평가원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이해되지? 한국사람과.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 일단 김한진 실렸으니까 김한진으로 할게. 양주동으로 한번 해줘? 두 가지 다? 둘 다 한번 보자.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일단은 김한진 버전이 나오지. 김한진 버전은 독백체야. 혼잣말 하는 거야. 느껴봄. 봄 뭐야? 강세전 미사지. 흐느끼며 바람에 바라보네. 이슬 밝은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간 언저리에 모래가는 물서리어의 물가에 기랑, 깃파랑의 모습을 닮은 스토리야 라고 얘기를 했지. 즈이라는 건 즈은 이게 뭐야? 모습이지. 그래서 여기서 어때? 쭉 경치를 묘사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보면은 달, 물가, 그 다음에 조약돌,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이 네 가지는 뭐를 상징한다 그래? 깃파랑을 상징한다 그래. 달, 깃파랑의 광명, 물가, 깃파랑의 맑고 깨끗함, 조약돌, 깃파랑의 동글동글하고 단단하니까 감깃하고 원만한 성품, 잣나무 가지 뭐야? 기조와 절개. 근데 왜 이 깃파랑을 상징하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처음 해석했던 사람이, 분석했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고전 시각 같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되게 오래된 작품들은 청사배우도 그렇고 막 그런 것도 그냥 암기야. 삼인국 같은 거 수능에 실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냥 정말 암기적인 내용으로. 이게 왜 그래요? 추론하는 게 아니야. 왜? 이거는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이렇게 가 있었어. 자체를 그냥 들어가. 그래서 그냥 이게 내용상으로는 이게 깃파랑을 상징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 이게 정말 깃파랑을 상징하면 봐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은 깃파랑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갔대. 죽어도 안 뜨니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봐. 그리고 모래 가른 깃파랑이 기랑의 모습을 닮은 수풀이 있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깃파랑을 상징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게 자체가 상징이면 거기다 갖다 때려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냥 내용은 내용대로 따라가고 여기 나오는 좋은 소재들은 다 깃파랑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그냥 밝혀. 왜?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암기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해? 그냥 우리 학교쌤이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고 그랬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렇게 가르쳤대. 그리고 너희 때도 이렇게 가르칠 거야. 안 바뀌어. 왜? 처음부터 그랬거든. 이걸 누가 더 듣겠어? 서울대 교수들의 스승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 뜻인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요거와 대비되는 게 뭐야? 여기 보면은 눈은 뭐야? 유혹, 시련 같은 거를 의미하지. 자, 보면은 숯불이 있고, 그리고 1호라는 내과에 제벽이, 이거 뭐야? 교약도래.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따로 가지.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지. 낭에 대한. 그리고 잣나무 가지 높아. 눈도 모를 곡가리, 파랑의 우두머리. 라고 이렇게 독백체로 하면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더불어서 기파랑에 나타내는 소재들이 나온다 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소재는 똑같아. 이거 완전히 양조동 버전도 똑같이 해석하거든. 이 소재는 똑같다고 해석하는데 내용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양조동 버전은 열침에 열어져 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화자가 얘기했다고 그래. 세 번째 줄까지가 화자의 뭐야? 질문, 화자의 물음이야.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줘 지니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어 화자가. 그랬더니 달이 이렇게 대답했대. 새파란 날이여 내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기파랑의 모습이 1로부터 내과의 제벽이 조약돌에 낭이 지니셔온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라고 달이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다마체로 돼 있는 거지, 주고받는. 그랬더니 이제 화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야?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를 화랑의 우두머리여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이건 다마체로 돼 있어. 어쨌거나 둘 다 특성은 뭐야? 19채 향가이고 보통은 뭐 이제 3구, 5구, 2구 형태로 나와 여기에서는. 근데 원래는 어때? 4구, 3구 형태로, 4구, 2구 형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야. 기만기는 또 어떻게 나눠? 5구, 2구, 그 다음에 5구, 2구, 그 다음에 2구 이렇게 나누지. 그러니까 원래는 4구, 2구 형태에 대한는데 양조동은 이렇게 나누고 기만지는 이렇게 나누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 2구의 앞쪽에 뭐가 들어간다? 아으라는 감탄사가 들어간다. 됐지?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또 뒤로 가보자. 자, 67페이지 반월. 반월은 단달이라는 뜻이지. 한시지. 자, 한자 숫자 봐봐. 7글자짜리에다가 4줄이네. 실언절구지. 실언절구 기본적으로 문자가 뭐야?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끝글자지. 홍자와 중자가 문자겠지. 자, 그리고 절구니까 기승전결 형태로 되어 있겠네. 기승전결. 자, 기승전결 하면은 여기서는 뭐겠어? 기승하고 전결로 나누어지겠지. 두 개로 나누어질 거야. 옥거울을 갈고 다듬어 벽궁에 걸었더니 푸른 하늘에 옥거울을 이제 걸어놨는데 밝은 빛, 달이 이제 화장을 할 때 비춰보기 딱 닮았다라고 표현한 거지. 달을 뭐라고 그래? 옥거울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는 어때? 이제 보름달일 때, 보름달일 때 이거를 이제 서로 어떻게 돼? 복비와 직녀가, 복비는 이제 복희씨의 딸로 화백의 처라고 그러지. 그래서 물의 신이고, 직녀는 뭐야?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딸이지.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반이 쪼개져서 하나는 어때? 물에 잠겨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다 라는 어떤 발상법적인 부분, 특이한 부분만 잘 알면 되는 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한 시간 하면 사실은 땡큐 감사지 수능에서 왜 현대어로 나오잖아. 그래서 한 시간 안 나올 거야. 그럼 요즘은 이제 고전시가 어렵게 내야 되는데 한 시 내겠어? 현대어로 돼 있는 거? 나오더라도 보통 다른 거랑 섞어서 내겠지. 그래서 한 시는 나올 확률이 되게 적어. 요번에는 사실 시조가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조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한 시는 사실 쉬우니까 거의 나올 것 같고, 고전시가 어려운 거 때려넣거나 이렇게 넣을 확률이 되게 높아.
자, 뒤로 가보자. 대신에 자, 소설 해방전후 하고 뭐 실어놨냐 내가. 자. 위경천전은 짧어. 고전 소설인데 좀 짧아. 이거 임진왜란 때 권필이 실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제 고전 소설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노비반석평은 되게 짧지. 이거는 이제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그냥 야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이고, 해방전후 이태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번 읽어봐. 재밌어, 나름. 그러니까 해방전후라는 게 뭐야? 8.15 광복 전후해가지고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부 요때까지 이태준이라는 작가 뭘로 유명해? 돌다리라던가 뭐 달밤 이런 걸로 유명하지. 이 사람이 이제 자전적 소설이야. 자기가 겪었던 거를 쓰고 자기 해명을 하는 소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공산주의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사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공산주의로 갔다가 이제 6.25 전에 숙청당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돼. 혹은 그 이후에 숙청당했거나.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카프 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연맹 계열들 사회주의 임박한다. 혹시 들어봤어? 카프라고? 처음 들어봐? 코리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연맹. 코리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연맹. 네, 카프라고 그러지. 이 계열 사람들이 이제 임화라던가 아니면 이기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는 카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 노선을 가서 월북하지. 공산주의 쪽으로. 그러고 결국에 대부분이 어때? 숙청당해. 남로당 숙청이라고 그러지. 여기 남쪽에서 공산당주의 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월북해서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거의 다 숙청을 당해. 다 죽지.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잠깐만 시간을 한번 보자. 시간 좀 있네? 간단히 한번 같이 보자. 시대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해방전후 8.15 광복을 전후해서 부제가 뭐라고 적혀있어? 한 작가의 글. 이태준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야?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철원 쪽이지. 그래가지고 철원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말에 이제 자꾸 자기는 뭐 친일 행위를 하라 그러니까 철원으로 잠깐 내려가 있다가 나중에 광복돼서 올라오고 난 다음까지의 내용이야. 자, 발단부터 한번 간단히 볼게요. 호출장이라는 것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시달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호출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호출, 와라, 강제하는 건데 시달서는 뭐냐, 그냥 정보를 전달한다는 느낌인 거지.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 쪽지이든 그 긴치하는 심부름이라는 뜻이 파출소 순사가 거만하게 던지고 간 본토의 출도 명령은 한결같이 불태운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말기가 되면 총동원령이 내려졌지. 정신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신대 위안부 말고도 일본에도 정신대가 있었지. 뭐야 정신대라는 거. 원래는 이제 여자들까지 군대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지. 군수물 생산하고 뭔가 이제 그 군사훈련하고 그게 사실 정신대야.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동원하고 이제 학도병들 다 착출하고 그리고 이제 가미가제하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어때? 그 문인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시국에 대해서 이제 일제를 찬양하는 시나 문학을 쓰게 만들었던 시대인 거지. 1940년대. 태평양 전쟁 한창이지. 태평양 전쟁 말이야. 1945년. 1945년쯤 가면은 이제 어때? 일본이 거의 이제 그 식민지들을 다 잃어버리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남양군도라고 해서 일본이 사실 보면은 되게 춥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있고 보면 한반도 먹고. 한반도 점령하고 있고 일본반도 일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만 당연히 점령하고 있고 오키나와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필리핀 있지. 그리고 여기 뭐 테르나테선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이게 뭐야 여기 이제 앞쪽에 보면 요 밑이 호주잖아. 여기까지 갔었지. 여기 이제 라바울이라는 지명이 하나 나와. 라바울이 요쯤이야. 요쯤인데 여기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간중간 따먹 이렇게 공격하면서 필리핀 공략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대만 건너뛰고 여기 건너뛰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일본 후하까지 미드웨이에서 승리하고 나서 거의 일본 후하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항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일본 군부가 계속 전쟁을 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핵폭탄 2발에 맞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에다 떨어뜨려? 어디야? 나가사키 먼저 떨어뜨리지. 그 다음에 원래 교토에다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제외되고 히로시마에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조건 항복 하는 거지. 일본이. 무조건 항복도 아니지. 천황제를 유지해 달라는 그건 하에 사실 항복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천황제가 유지가 됐고 전범재판도 안 받았지. 천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요 상황이야. 지금 만주국 요쪽 일부랑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중국 일부 요 정도 먹고 있고 여기 이제 주요 지역들은 미군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전시동원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불쾌한 것이었다. 현 자신도 먼저 얼굴빛이 달라지는 아내에게는 의례 심상한 별일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거지. 경찰서로 출두하다 보니까 못 일이라고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그러다가 이제 가지. 자 여기 9페이지 현은 무슨 사상가도주의자도 아니고 원래 공산주의자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전과자도 아니었으며 근데 이제 시골 청년들이 어떤 사건으로 잡혀서 가택 수사를 당하면은 그의 책이 몇 개씩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고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 반란분자,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잡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태준의 소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요 감시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이태준이 그랬는지 아닌지 몰라. 이태준이 자기 변명식으로 쓴 거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정말 공산주의자였을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한 거야. 내가 공산주의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서울 가서 누구를 만나보았느냐는 신문에 현의 이름이 이끌려든다든지 해가지고 청년에게 무슨 뭐 사상 지도자나 뭐 이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요시찰인 바로 아래인 준 요시찰인이 될 거지. 시찰이라는 건 뭐야? 이제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일을 하지 않나. 자 그래서 구금을 할 정도면은 당장 데려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어서 끌려갈 거면 끌려갈 것 같은데 딱히 죄는 없으니까 감시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쟁 말에 가면 일반지원병제도랑 학생특별지원병제도가 나와. 일반지원병제도는 이제 끌어가가지고 일본군이랑 같이 이제 그 전쟁에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학생특별지원병제도는 지금으로 치면 ROTC 비슷한 학사장교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에 장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합병들. 그래서 그런 제도들 때문에 뜻아닌 죽음이기보다는 뜻아닌 살인이더라도 내 민족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고 있는 중국이나 영미, 소련 얘네들은 뭐야? 연합군이지.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미소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중국은 연합군이었어. 우리나라 광복군은 연합군으로 인정을 받아? 못 받지. 그래서 이제 미소군정이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 측과 싸워야 되는 죽음 이런 거 일본을 위해서 죽는 거는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순된 범인으로 행여나 무슨 해결이나 얻을 가하고 더듬다가 한낱 소설가인 현을 찾아와준 청년들도 한둘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나를 찾아와 온 거지. 군대에 끌려가기 전에 찾아와서 어떻게 세대를 살아야 됩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현은 하루 이틀 동안 국도에 신경쇠약이 된 청년도 보고 막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것 덕분에 어떻게 된 거야? 일제에서 요 시찰 인물이 된 거지. 은솜아 괜찮니? 안 좋았어?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뒤로 가보자.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한 사주 밑에 잠겨 사는 것도 한 물 밑에 사는 넋일 것이다. 상전벽해라 일러오나 모든 게 따로 대세의 운행이 있을 뿐 처음부터 자갈에 나가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이제 대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일본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이제 청년들한테 전달을 해줬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71페이지 가보자. 자, 동대문에 갔더니 고등계 현의 담임은 여기서 담임 선생이 아니라 담당 형사야. 스루다 형사는 과히 인상이 험한 사내였다. 저희 주인만 없으면 먼저 조선말로 별일 없습니다만 또 오실해서 미안합니다 뜸으로 이제 지낼 정도인데 이날은 어때? 되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거기 보면 현은 아직까지 그 모자가 그들과 같은 국방모가 아니고 국방모는 뭐야? 우리 지금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모자 같은 것들 있잖아. 마오쩌둥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그 국민복 그리고
뭐 이제 국방목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전쟁하기 위해서 되게 간소하게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도 전쟁 말에 시행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시국에 맞춰가지고 일본의 전쟁 준비에 같이 가담하지 않는 인간이 된 거야. 국방부를 써가지고. 민망하면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무슨 뜻이야?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써달라. 혹은 일본군을 응원하는 글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혹은 일본군에 자원 입대할 수 있게끔 그런 감동을 주는 글을 써라. 옛날에 보면 일본군들이 이제 자원 입대 시키려고 이제 가미가제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숭상했었지. 그래서 막 영웅시해가지고 신문이나 이런 데를 듣고 이제 우리 천황을 위해서 죽은 뭐 일공용사 막 그래가지고 죽은 애들 갖다가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 막 이런 글을 썼던 게 다 본인들인 거야. 기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달라고 하는 거지. 안 되면은 거기 보면 대동아전기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대동아전기라는 게 뭐 일본이 전쟁한 전쟁사, 일본의 위대한 전쟁사를 번역하는 일을 해라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72페이지가 봐. 결국에는 그게 안 하기가 힘들지. 안 그러면 이제 끌려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때? 보면 대동아전기의 번역일을 결국에는 맡게 돼. 그 대동아전기라고 나오지.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 승리사 같은 거를 쓰게끔 돼. 자, 그래가지고 전개에 가보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 시달릴 것 같아. 시골로 가서 숨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자, 현은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에 구라파 제2전선, 여기서부터 수롱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이야. 자, 구라파는 뭐야? 옛날에 이제 음역을 할 때 이제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뭐라고 그러기도 해. 북부 신화라고 그러잖아. 이제 북구라파 신화야. 구라파가 이제 유럽이라는 뜻이야.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경계되지 않았다. 제2전선은 뭐야? 이제 2차 세계대전 보면은 독일이 어디를 먼저 침공해? 폴란드, 아까 폴란드 침공하지. 그 추일서정에서 보면 폴란드 침공하고 나서 프랑스, 이탈리아라는 동맹을 맺고 해서 유럽 어디야? 스페인은 어차피 이쪽이랑 친한 정권이니까 노르망디에부터 해가지고 여기 위에 함부르크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어차피 중립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련 있는 데까지 해서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쪽까지 다 먹지. 그리고 터키 일부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까지 다 먹고 나서 영국을 점령하려고 영국 항공전을 했는데 영국이 안 먹히지. 여기 그러고 나서 스탈러가 희대의 실수를 하더라. 뭐를 해? 소련을 침공해버리지. 소련을 침공하면서 여기에 뭐가 형성돼? 제1전선. 이게 북소련이잖아.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점령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야? 소련이 물량전으로 나오니까 못 이기는 거야. T-34 같은 거 나오고 1차 세계대전 6.25 때 썼던.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 직전이라는 뜻이 제2전선이라는 건 뭐야? 노르망디에 상륙하고서 어때? 여기가 이제 제2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데 요 아직 직전이라는 거지. 독일 패망 직전이라는 거 2전선 형성이 되기 전.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올라오고 있기도 했는데 유럽에서 제2전선이 아직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쪽을 또 바라보지.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아직 라바우를 지키고 있었어. 어디야? 여기 뭐냐? 그 파푸아 뉴기니 있는데 여기 라바울이라는 되게 중요한 항공기지가 있는데 여기를 아직 일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도 아직 어때 진주만 공격하고 나서 한참 강성할 때이고 그리고 아직 독일도 패망까지는 오지 않은 이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노르망디 상륙이 안 됐던 시기면은 1944년 뭐 이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45년이니까 정보가 늦으니까 이게 늦게 들어오고 있었을 거야. 사실 이때쯤 되면 사실 거의 일본이 패망 직전인 거고 독일은 거의 상륙 직전인 거야. 근데 이제 정보가 좀 늦게 들어오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쯤이니까 사실은 그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갔을 때는 다 했어? 알았어. 1944년쯤 됐을 거야. 서울에서 철원으로 내려간 시기가. 그래서 이제 라바우를 지킨다고 하고서 해봤자 멀어야 2, 3년이면 이제 일본이 항복하겠지 하는 심산으로 어때?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서 빚을 내가지고 어때? 서울을 떠났지. 가지고 하고 항상 뛰어라. 거기 하나 있다. 뛰었어야 되는데 뛰었으니까 안 돼. 자, 그리고서는 철원으로 내려갔어. 거기 안 나오는데 강원도의 산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철원이야. 철원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공의, 지금으로 치면 공공의사, 그러니까 공무원 대신에 이제 의료하는 거 있잖아.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데 있는 이런 공의를 하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공이면은 어때? 그 당시에 뭐 읍장이나 면장 같은 사람들이랑 친할 테니까 징집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말 안 듣고 있으면 너 군대 보내버린다 이럴까봐. 그래서 어때? 거기 가서 숨은 거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공인은 어때? 안 친해. 면장이랑. 그러니까 내가 징집 끌려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세 가지 이유가 있지. 거기 보면 징용을 피하려고 내려가고 또 하나는 뭐야? 식량을 해결하려고. 왜? 그래도 농촌에는 식량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본이 다 이제 가져가잖아. 군용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 낚시로 소일할 수 있게끔. 임진강 상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철원지방일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맨날 낚시질 하고 있으니까 어때? 싫어하겠지. 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낚시질 하러 가면서도 어때? 면장이나 이제 순사들 눈을 피해가지고 가다가 또 하필이면 딱 걸리지. 딱 걸려가지고 한번 뭐라고 한마디 듣고 왜 이제 왜 전쟁 상황인데 니 혼자 낚시하러 다니느니 약간 이런 토사리도 먹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어때?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저런 것들 걸기대회 같은 게 많이 있어. 문인들 모아놓고 이제 뭐 신이라는 그런 글써라 그러면 이제 걸기대회도 하고 그런 거 참가라고 이제 정보가 와. 서울에 있는 무슨 문인협회에서 친일문인협회지 한국문인협회 뭐 이런 한문협 같은 데가 친일협회였잖아.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친일 소설 같은 거나 글 같은 거 발표하고 쓰세요 라고 이제 참가하라고 이제 정보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러 결국에는 가지. 이 동네에서 계속 여기서도 압박을 받고서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누구야? 인물이 하나 더 나오지. 어디 있냐? 그 직원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지. 향교 직원. 향교 직원은 향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관리를 맡는 사람이 김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직원은 이름이 아니라 향교를 관리하는 직책이야. 그래서 김직원이라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김직원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교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독립이 되면은 왕정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조선 왕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대한제. 근데 이 이태균이라는 사람, 여기서 현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약간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으로 가든 아니면 주석제로 가든 공화당으로 가든 그 공화국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때까지는 어때? 아직 독립 전이니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어쨌거나 독립이 되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독립 전에는 사실 그렇잖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자유민주주의자 다 같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 근데 독립이 가까워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쪽으로 다 터지는 거잖아. 자기 공산주의로 가고 민주주의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한국문인협회에 올라가가지고 걸기대회도 참가했다가 사실 뭐 발표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광복됐다는 얘기를 듣지. 광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문협회 이제 문인협회 자리를 맡는데 거기 뒤로 가보자. 자, 88페이지 결정. 현은 17일날 새벽 뚜껑없는 모래차에 모래실리스 산 사람 틈에 끼어 대통령 누구누구 육군 대신 누구 그러다가 한정과장을 지날 때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부르며 이 나라 좀 10시에 열린다는 건국대회에 지지 못할까봐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왜 17일인 거야? 우리 15일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독립만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일본은 이제 핵 두드려 맞고 천황이 이제 어떻게 저희 뭐 항복한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은 아직까지 일본군이 여기서 이제 진출하면서 여기 통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립만세를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17일쯤 돼야 이제 미군이 들어올 쯤 해가지고 슬슬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경성일보 있나 뭐 이런 것들 문기도 보면은 뭔가 이제 광복이 왔다고 이렇게 막 설레는 느낌은 아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89페이지에 보면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라는 데를 들어가. 그래서 거기 문인협회에서 한 자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갈래 이제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라는 데는 약간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다고 극단적인 이제 좌파 노선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 뒷페이지로 가보자. 뒷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한국문화전설 중앙협의회와 선명하게 대립하여 뭐가 나와? 프롤레타리아 예술가연맹. 원래 카프였던 애들이 다시 이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나오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문학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사람들이 또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공산권 문학, 공산주의 문학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합쳐.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단체는 전부 다 뭐야? 약간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 색채를 가진 문인 협회들이었던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엔 이제 저기 뭐야 이태준도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자냐 아니면 중도자냐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이태준을 계속 이제 그 우파 쪽에서는 공격을 해. 왜 그런 데 들어가 있니? 너 나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라고 계속 변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이제 김직원이 찾아오거든. 김직원이 찾아오는데 거기 부분만 한번 보고 끝내자다가 97페이지. 자, 97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현공이라고 부르는 거는 현이 이제 이 주인공이야. 이태준 자전적인 인물이지. 현공 그간 많이 변하셨다고요 하면서 이제 이 김직원은 어떤 사람이야? 왕정국가를 복원하자고 하는 사람이잖아.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제가요? 소문이 매우 변하셨다고 글쎄요? 하면서 저는 우울했지. 왜냐면 그 전에는 되게 친하게 지냈던 인물인데 이제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김직원이 되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궁하면서 묻지. 네, 조선민족이 대한 독립을 얼마나 갈망했어? 임시정부 들어서기를 얼마나 연연히 기다리고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어쩌다고 현궁 공산당으로 가셨어? 제가 공산당으로 갔다고들 그러니까 자제합시다. 현궁이 아무래도 이용당하는 것 같다. 직원님께서도 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궁이 자진해서 변했을지 몰라도 남한테 넘어가 연관이 있는 건 알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공산당이 뭐를 지지했어? 자,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도 미소 군정을 반대했어. 미국과 소련의 군정을. 근데 이제 소련 공산당의 지령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뭐를 찬성하기 시작해? 소련이 통치하는 걸 찬성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되게 엉킨 거지. 처음에 같이 다 독립운동 찬성하고 일본에서 독립하고 미소군정도 이제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련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니까 한국 공산당, 특히 남한 공산당에서 어때? 소련 군정 찬성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독립운동했던 세력들한테 완전히 다 적으로 돌려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김직원 입장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그러면 독립을 반대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자기 변명이 나와.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태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소군정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러고 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독립을 얻어야 된다라고 자기 변명이 나오는 거지. 여기 뒤에 소설을 보면은.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대의명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99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자기 변명들이 쭉 나와. 이제 한번 읽어봐. 이태준이 내가 왜 공산주의가 이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그 상황 따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광해군 얘기가 나오지. 99페이지 이게 보면 광해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광해군이 저버렸잖아. 실질적인 실리 해결을 했지. 이제 어디에서 청과 명나라 사이에서 명을 지켜야 되는 게 대의민족 명분이지만 청나라가 강해지니 우리는 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거를 뭐에 갖다 댄 거야? 지금 미소군정 상황에서 우리가 소련이나 미국을 두둔하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광해군의 사건을 끌어들여 온 거야. 여기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화가 났어. 그래서 성공은 그저 공산파만 두둔하시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 공산파만 있었습니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해. 그랬더니 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저 공산당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이제 소련의 그 군정을 용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소리나 주십시오.
드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 끝나지. 결국에는 이제 파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뭐냐면은 공산주의 이게 뭐야 독립운동 전까지는 공산주의고 뭐고 다 같이 갔는데 딱 독립이 되고 나서의 어떤 이 갈등 혼란한 상황이 있잖아. 모든 정치 세력들이 자기 구호를 외치고 결국에는 뭐 미소 군정조차도 용납해버리는 자기 어떤 세력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태준 입장에서 썼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느낌인 거야? 나의 변명인 거지.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김기범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 그러면서 이 나라의 이런 어떤 각각의 이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화해할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이태준이 깨닫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일종의 자기 변명인 거지. 내가 이제 공산주의를 조준한 건 아니지만 왜 이쪽으로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그런 소설이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50분에 됐습니다.